테이블 위에 갈비찜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새벽 6시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직접 가서 골라온 최고의 한우일 플러스 등급 툭불 갈비였다. 살코기는 단단했고 아름다운 마블링이 눈꽃처럼 퍼져 있었다. 이 요리를 위해 나는 주방에서 5시간을 꼬박 서 있었다. 30분에 한 번씩 기름을 걷어내며 국물이 루비처럼 맑고 투명해지도록 정성을 쏟았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전자시계가 23시 15분을 가리켰다. 마침내 한남동 고급 빌라의 현관문에서 지문 인식 도어록이 해제되는 기계음이 들렸다. 강태민이 돌아왔다. 그의 뒤에는 늘 서류 가방을 든 채 영악해 보이는 개인 변호사 김동진이 따라붙어 있었다. 포옹도, 꽃다발도, 심지어 늦은 것에 대한 변명 한마디도 없었다. 강태민은 넥타이를 풀며 곧장 식탁으로 걸어왔다. 그는 정성껏 차린 저녁 식탁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김 변호사에게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 내 앞에 던졌다. 서류 봉투가 대리석 식탁을 미끄러지며 와인잔을 쳤다. 붉은 와인이 쏟아져 나와 마치 구불구불한 핏자국처럼 하얀 식탁보를 적셨다. 서명의 서유나. 강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재고품을 처리하는 듯 거만함이 밴 피로감이 묻어났다. 모두의 체면을 위해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선은 표지에 검고 굵게 박힌 5글자에 꽂혔다. 이혼 합의서. 상상했던 것처럼 심장이 도련해지는 아픔도 수없이 예행 연습했던 히스테리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오히려 한 박자 느리게. 이것은 직업적 본능이었다. 5년 전 내가 아직 빅사 회계법인의 시니어 매니저였을 때 허점투성이인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내 몸은 이렇게 냉정하게, 극도로 냉정하게 반응했다. 이유는 나는 티슈를 뽑아 손끝에 묻은 와인 자국을 우아하게 닦아냈다. 마치 예술품을 닦아내는 듯한 동작이었다. 감정 파탄, 성격 불일치. 가시. 강태민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윤아, 당신은 사회와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됐어. 지난 5년간 집에서 애 키우고 밥하는 것 말고 뭘 했지. 우리 사이엔 이미 공통의 대화 주제가 없어. 나도 지쳤어. 나에겐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 주방에서 맴도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나는 피식 웃으며 티슈를 내려놓고 합의서를 펼쳤다. 가사도우미는 월급이라도 받지. 강태민 씨. 나는 무료였고. 나는 앞부분에 번지르르한 헛소리들을 건너뛰고 곧장 재산 분할 페이지로 넘어갔다. 한때 수천억 원의 자산 청산을 다루던 회계사로서 숫자에 대한 나의 감각은 5년간의 주부 생활로도 퇴화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스캐너처럼 조항들을 훑었다. 남편 명의의 한남동 소재 빌라는 남편 소유로 한다. 아내는 이혼 후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남편 명의의 회사 지분은 혼전 재산의 증식분이므로 아내와 무관하다. 아내는 고정 수입 및 주거지가 없고 산후우울증 병력이 있으므로 양육 조건을 갖추지 못함. 딸 강하나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귀속된다. 보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및 생활보조금으로 일시금 1억 원을 지급한다. 1억. 내 5년의 청춘, 엄마로서의 권리, 그리고 그의 창업을 돕기 위해 팔았던 나의 혼수와 모든 예금을 사들이는 값이었다. 김 변호사님, 나는 서류를 덮고 강태민을 넘어 그 뒤 그림자 속에 서 있던 변호사를 쳐다봤다. 이게 당신이 작성한 서류입니까? 만약 내 인턴이 이런 걸 가져왔다면 나는 그 입에 문서 파쇄기를 쳐넣었을 겁니다. 김동진은 잠시 멍했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했다. 사모님, 강 대표님도 사모님을 위해 이러시는 겁니다. 지금 사모님 상황에 소송까지 가면 이 1억 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강 대표님 회사 가치가 높긴 하지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게 대표님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입니다. 성애. 나는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
강태민을 쳐다봤다. 그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액정빛이 잘 관리된 그의 얼굴에 비쳐 유난히 차갑게 보였다. 3페이지 4조. 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회사 지분이 혼전 재산의 증식분이라고? 강태민 씨 잊었나 본데 5년 전 당신 회사 자금줄이 막혔을 때 누가 친정 재개발 보상금 5억을 당신 통장에 넣어줬지? 그 이체 기록 내가 벽에 붙여놓진 않았지만 은행 거래 내역에 똑똑히 찍혀 있어. 대한민국 민법상 그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고 난 지분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강태민의 손가락이 순간 굳었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스친 놀라움은 이내 분노로 변했다. 서윤아, 분수를 알아야지. 그 5억은 이미 다 날렸어. 지금 회사는 내가 나중에 다시 일으킨 거라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고 없고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회계감사보고서가 정하는 거지. 나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5페이지 7조. 20억의 부부 공동채무를 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이 빚은 어떻게 생긴 거지? 별빛테크, 작년 재무제표, 비공개 자료지만 당신이 집에서 일할 때 내가 못 본 척한 줄 알아? 순이익 성장률이 30%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20억의 적자가 생겨?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태민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아마 지난 5년간 내가 정말 기저귀 갈고 레시피나 연구하는 멍청한 아줌마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서재에서 과일을 가져다 줄 때 내 눈에 과일 접시만 보인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 곁눈질로 훑어본 모든 보고서와 엿들은 모든 통화 내용이 이미 내 머릿속에 파일로 저장되고 분류되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내 서류를 훔쳐봐. 강태민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내 남편이 식탁에 올려둔 서류를 본 게 훔쳐본 건가?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팔짱을 꼈다. 내 모습이 그보다 더 심판자 같았다. 강태민, 이 보고서는 불합격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분식회계 혐의가 있어. 내가 서명하길 원해. 좋아. 당신 회사 최근 3년간의 모든 원시 증빙 자료와 모든 관계사 거래 명세서를 가져와. 미쳤어? 강태민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내가 뭘 알아? 아직도 네가 그 잘나가던 서 매니저인 줄 알아? 넌 이제 엑셀 단축키도 다 까먹은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똑똑히 들어, 서윤아. 이 이혼은 무조건 할 거야. 네가 정신 차리고 1억 받고 꺼지면 좋고 끝까지 버티면 한 푼도 못 받고 하나 얼굴도 못 보게 될 줄 알아. 하나라는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아이는 나의 약점이자 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하나를 뺏겠다고? 내 목소리가 위험한 기운을 담고 낮아졌다. 뺏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지. 강태민은 양복을 바로잡으며 그 역겨운 오만함을 되찾았다. 난 돈도 있고 지위도 있어. 하나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지. 하지만 넌 월세방 전전하며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는 싱글맘일 뿐이야. 판사가 눈뜬 장님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아이를 맡길지 뻔하지 않나? 게다가 그는 몸을 숙여 내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아기에 차서 말했다.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도 있어. 하나가 자기 엄마가 미친 여자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진 않겠지?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이 불끈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조금의 균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마치 광대극을 엔지르 피에로 미르연이 바라봤다. 좋아.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법정에서 봅시다. 강태민은 코웃음을 치며 김동진을 데리고 떡하니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세차게 닫혔다. 식탁 위에 차가운 음식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울지 않았다. 와인 캐비닛으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불처럼 위를 태웠고
5년간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웠다. 나는 현관의 전신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의 여자를 바라봤다. 비록 홈웨어를 입고 민낯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 속에서 한때 꺼졌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민, 당신은 회계 감사의 가장 큰 금기를 어겼어. 내부 통제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했고 당신의 상대를 얕봤지. 당신은 쓰레기를 치운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눈에 이건 방금 시작된 자산 청산 및 부정 회계 감사 프로젝트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프로젝트의 수석 감사인이다.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할 건 없었다. 3개월 전부터 그의 잦은 출장이 시작된 후 외박은 일상이 되었다. 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5살 딸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팬더 모양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 하나는 작은 책가방을 꼭 껴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하나, 왜 그래? 유치원 가기 싫어? 나는 백미러로 딸을 보며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작은 손은 무의식적으로 책가방 옆 주머니를 감싸고 있었다. 그곳은 불룩했고 분홍색 실리콘 케이스에 모서리가 보였다. 작년 생일에 내가 사준 태블릿 PC였다. 엄마, 아빠가 우리 버리는 거야? 하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겁먹은 아기 토끼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내 손이 심하게 떨려 핸들을 놓칠 뻔했다. 나는 재빨리 길가에 차를 세우고 돌아앉아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누가 그래? 아빠는 그냥 일이 바쁘신 거야. 하지만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어젯밤에 들었어. 아빠가 엄마더러 꺼지라고 했어. 내가 혹이라고 했어.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로 역류하는 것 같았다. 어젯밤에 다툼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은 계단 모퉁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어떻게 가장 악독한 말로 모녀를 갈라놓는지 듣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하나를 꼭 껴안았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작은 손은 내 옷깃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하나, 엄마 말 들어.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나는 아이의 귓가에 단호하게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에 새기는 맹세 같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슈퍼맨이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BSA 2번. 하나를 유치원에 보낸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강태민이 이미 선전포고를 했으니 나도 움직여야 했다. 나는 근처 프리미엄 마트에 들렀다. 고열량 식재료를 좀 사둘 생각이었다. 전쟁에는 체력이 필요했고 지금 쓰러질 수는 없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마지막 한우 팩까지 스캔한 후 금액을 불렀다. 총 85만 6천 원입니다. 나는 늘 쓰던 VVIP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기계가 귀에 거슬리는 긴 경고음을 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한도 초과로 나오네요. 직원이 정중하게 카드를 돌려주었다. 그럴 리가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무제한 가족카드였다. 아니면 동결된 것 같습니다. 다른 카드로 해보시겠어요? 나는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차례로 시도했다. 사용 불가 카드, 거래 제한, 잔액 부족.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짜증 섞인 혀차는 소리를 냈다. 나를 보는 직원의 눈빛은 정중함에서 동정으로, 다시 동정에서 은근한 멸시로 변해갔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발가벗겨져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기분이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이것이 강태민의 방식이었다. 단순하고 조잡하지만 효과적인. 그는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자신을 떠나면 나는 계란 하나를 살 자격도 없다고. 필요 없어요.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질적인 시선들 속에서 꼿꼿이 등을 펴고 마트를 걸어 나왔다. 텅 빈 빌라로 돌아왔다. 자책할 시간은 없었다. 그가 내 자금줄을 끊었다는 것은
그가 초조해졌다는 의미였다. 초조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나는 곧장 2층 서재로 향했다. 강태민은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의 서재는 늘 잠겨 있었고 지문 인식은 그만 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이 집의 비상 열쇠 한 세트가 문틀 위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테리어 할 때 내가 화재를 대비해 특별히 만들어둔 비상구였다. 나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먼지 쌓인 구리 열쇠를 찾아냈다. 찰칵 문이 열렸다. 서재 안에는 그가 즐겨 쓰는 샌다루드 향과 코록 냄새가 섞여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책상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컴퓨터는 꺼져 있었으며 모든 서류는 금고 안에 잠겨 있었다. 그가 이미 나를 경계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금고를 딸 생각이 없었다. 회계사로서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정성껏 제본된 서류가 아니라 쓰레기 취급받는 구석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시선은 책상 구석의 문서 파쇄기에 꽂혔다. 투명한 통 안에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반쯤 쌓여 있었다. 그저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청소했으니 이건 어젯밤에 생긴 쓰레기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파쇄기 안에 종이 조각을 전부 바닥에 쏟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핀셋과 투명 테이프를 꺼냈다. 가장 원시적이고 서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물리적 복원이었다. 이후 4시간 동안 나는 마치 범죄 현장에 엎드린 법외관처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눈이 뻑뻑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강태민은 보안 등급이 높은 파쇄기를 썼다. 쌀알 크기로 잘려나와 복원 난이도는 극악이었다. 하지만 나는 종이 전체를 복원할 필요가 없었다. 키워드만 있으면 됐다. 나는 핀셋으로 종이 조각을 하나씩 집어 햇빛에 비춰보며 글자를 배닌했다. Trust, Virgin Isla, Beneficiary, Lee.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British Virgin Islands,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조세 피난처, Beneficiary, 즉 수익자 뒤에 따라붙는 이름의 조각은 이세라. 강태민의 비서라는 명목으로 자주 그의 곁에 나타나던 여자. 젊고 아름답고 야심만만한. 나는 맞춰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검은색 종이에 붙였다. 비록 단편적인 단어들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강태민이 해외에 신탁기금을 설립했고 그 수익자가 나와 하나가 아닌 이씨성을 가진 누군가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재빨리 바닥에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 옷 속에 숨겼다. 그리고 걸레를 집어들어 책장을 닦는 척했다. 강태민은 2층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컸고 감추지 않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걱정 마, 자기야. 그 늙은 여편네. 이제 장볼 돈도 없을걸. 내가 카드 다 정지시켰어. 하하하. 걔는 그냥 밥이나 하는 무능력자라 별 수 없을 거야. 이번 주말에 새집 보러 가자. 시그니엘 레지던스.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야. 나는 2층 난간 뒤에 서서 틈새로 아래층의 남자를 내려다봤다. 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른 여자를 향한 미소였다. 나는 품속에 종이 조각이 든 쓰레기 봉투를 만졌다. 너무나 가벼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거웠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건 죽은 사람뿐이라고, 강태민. 하지만 당신은 이적군. 폐지도 말을 한다는 걸. 오후에 하나를 데리고 집에 온 후에도 아이는 그 태블릿 PC를 꼭 껴안고 한시도 놓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야, 태블릿 망가졌네. 액정이 다 깨져서 손 다치겠다. 내가 필름을 붙여주거나 새 것으로 바꿔주려고 다가갔다. 안 돼. 하나의 반응은 놀랄 만큼 격했다. 아이는 휙 손을 빼며 태블릿을 등 뒤로 숨겼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가져가지 마. 내가 지켜야 해. 알았어. 엄마 안 가져갈게. 나는 잠시 멈칫하고는 부드럽게 아이를 달랬다. 그런데 왜 망가진 태블릿을 지켜야 해? 하나는 입술을 깨물고 2층을 힐끗 쳐다봤다. 강태민이 시야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내 귓가에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랑 아줌마가 여기서 게임했어. 뭐라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날 나 책상 밑에서 숨바꼭질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아줌마를 데려왔어. 내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하나의 작은 손이 떨렸다. 내가 태블릿으로 동영상 찍었어. 엄마, 아줌마가 너무 무서웠어. 아빠도 우리를 쫓아낸다고 했어. 너무 무서웠는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 엄마가 슬퍼할까봐. 쾅!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나는 딸의 어리지만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내가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이는 이미 혼자서 이 어두운 비밀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즉시 그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지금 아래층에 있었고 이 집 곳곳에는 그의 눈이 있었다. 나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하나,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태블릿은 우리의 슈퍼무기야. 괴물을 물리치기 전까지 절대로 아빠가 알게 해서는 안 돼.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할 수 있겠어? 하나는 알아들은 건지만 건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응, 나는 엄마의 꼬마 용사니까. 나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이 순간 내 손에는 두 장의 카드가 쥐어졌다. 하나는 해외 신탁의 조각, 다른 하나는 딸의 손에 들린 핵폭탄. 강태민, 내가 게임을 원한다면 내가 끝까지 놀아주지. 패를 쥐었다고 해서 바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현재 나는 법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 소득 증명도, 고정 자산도 없으며 심지어 강태민이 조작한 정신병 이력까지 있었다. 지금 증거를 던져봤자 강태민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이 증거들을 불법적이거나 무효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법정에서 정의는 종종 기술적인 호의가 필요했다. 나에겐 외부의 지원과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셋째 날 오전, 나는 강태민이 회사에 간 틈을 타 5년 전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허리가 조금 끼긴 했지만 그 단정한 기운이 자신감을 조금 되찾아 주었다. 나는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박지연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지연은 내 대학 동기이자 이 도시에서 사람 잡아먹고 뼈도 안 뱉는다고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지난 5년간 강태민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간관계는 멀어졌지만 지연과는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나를 얕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올라왔으면 왼쪽으로 돌아. 정신과 상담실 있어. 지연은 만나자마자 손에 든 담배를 끄며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훑었다. 하지만 사람 죽이러 왔으면 앉아.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가방에서 종이 조각을 붙인 검은 종이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사람은 안 죽여. 그건 불법이잖아. 나는 블랙커피를 시켰다. 설탕 없이. 나는 그를 파산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가 삼킨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무릎 꿇고 뱉어내게 할 거야. 지연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종이를 들여다봤다. 처음에 무심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신탁이라. 강태민, 손을 꽤 길게 뻗었네. 지연은 냉소했다. 하지만 이 종이 조각만으로는 판사가 안 믿어줘. 완벽한 증거 체인, 즉 자금 흐름, 계좌 정보, 신탁 계약서가 필요해. 이게 혼인 중 재산 빼돌리기라는 것만 증명하면 그 돈은 뱉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해져. 알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정신을 더 맑게 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네가 자산보전 신청을 좀 도와줘야겠어. 하지만 지금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없어. 돈은 나중에 얘기해. 이기면 성공 보수로 30% 받을 거야. 지연은 시원하게 손을 내저었다. 지금 중요한 건 네가 그 집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야. 강태민은 너를 빈손으로 내쫓기 위해 네가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계속 만들 거야. 예를 들면 널 화나게 해서 녹음하거나 누군가를 매수해서
네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지. 이미 하고 있어. 나는 그날 밤 강태민의 귓속말을 떠올렸다. 그가 내게 정신병 이력이 있다고 했던 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네. 지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서윤아, 지금부터 이걸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내 목표는 이혼이 아니라 청산이야. 그 집에서 넌 아내가 아니라 잠입 요원이야. 화내지 마. 울지도 마. 기록해. 그가 하는 모든 말, 그의 동선, 그의 모든 지출을 기록해. 그녀는 가방에서 단추처럼 생긴 작은 물건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전문가용 도청 장치. 소리 감지 녹음이고 대기 시간은 보름이야.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서재나 침실의 은밀한 곳에 붙여둬. 여우는 반드시 꼬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 나는 차가운 작은 원반을 받아 손에 꽉 쥐었다. 그리고 그 이세라라는 여자. 지연이 상기시켰다. 상간녀는 보통 요새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돌파구야. 강태민은 극도로 자만한 인간이야. 감히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는 건 그 여자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가장 취약해. 그들 사이에 균열만 만들면 개싸움이 벌어지는 게 가장 볼만할 거야. 지연과 헤어진 후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용산 전자상가에 들러 결혼 반지를 팔아 마련한 현금으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다. 나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연이 준 도청 장치를 서재 책상 아래 안쪽에 붙였다. 강태민이 절대로 허리를 숙여보지 않을 곳이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화재 경보기의 표시등처럼 위장해 거실과 안방에 설치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이건 회계 감사가 아니었다. 첩보전이었다. 밤 9시 강태민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이세라도 없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뜻밖에도 거실에 앉았다. 서윤아, 생각해봤어? 그는 시가를 피웠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흐릿해 보였다. 1억이면 큰 돈이야. 작은 아파트 월세 얻어서 2년은 살 수 있을걸. 나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칼날이 사과를 가르며 맑은 소리를 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나는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하나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 사흘. 강태민은 손가락 3개를 폈다. 사흘 주지. 사흘 뒤에도 서명 안 하면 변호사 시켜서 바로 소송 걸 거야. 그때는 1억은커녕 변호사 비용도 못 낼 줄 알아. 말을 마친 그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아마 그의 눈에 나는 이미 비밀을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을 것이다. 여보세요,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달콤하게 변했다. 응, 처리 중이야. 그 미친 여자가 아직 시간을 끌고 있어. 걱정 마, 돈은 이미 전부 새 회사 계좌로 옮겼어. 신도 모르게. 당연하지. 옛날 회사 장부는 내가 다 맞춰놨어. 신선이 와도 문제 못 찾아. 걔가 서명만 하면 그 20억 빚은 전부 걔 몫이 되는 거야. 하하하. 나는 멀지 않은 소파에 앉아 육아 잡지를 들고 있었다. 겉보기엔 책을 읽는 것 같았지만 사실 내 왼손은 스마트워치에서 시간 기록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21시 32분 자산 은닉 인정. 21시 33분 분식회계 인정. 21시 34분 채무 전가 모의 인정. 내 심장은 안정적이었고 호흡은 고르게 유지됐다.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소리였다. 강태민, 너는 너무 오만했어. 허공에 대고 말하는 줄 알았겠지만 그 허공에 너의 모든 말을 탐욕스럽게 삼키는 귀가 있다는 걸 몰랐지. 사흘의 마지막 날, 강태민은 내 서명을 받지 못했고 나도 그의 소장을 받지 못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택배 기사가 아니라 내가 사진으로만 보았던 여자 이세라였다.
그녀는 사진보다 젊어 보였다. 25, 6쯤 되었을까. 정교한 꾸안꾸 화장을 하고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다. 그 가방은 강태민이 지난달 접대비로 마련한 것이었다. 서윤아 씨, 저 강 대표님 비서 이세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대표님께서 서류를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내가 문을 열자 이세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거침없이 이 집을 훑어봤다. 마치 자신이 이곳의 미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시선은 현관의 그림, 거실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지나 마침내 나에게 닿았다. 입가에는 희미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서윤아 씨, 이 홈웨어 5년 전 모델이죠. 지금은 한물 같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여자는 자신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이 집 가구들처럼 보기만 해도 답답해진다고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강태민 씨가 무슨 서류를 가져오랬죠? 아, 맞다. 이세라는 그 버킨백에서 서류를 꺼냈지만 바로 나에게 건네지 않았다. 대신 손에 힘을 풀며 어머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흩어진 것은 수정된 이혼 합의서였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이세라는 서서 주울 생각도 않고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나를 쳐다봤다. 서윤아 씨가 좀 주워주시겠어요? 당신 남은 인생에 그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중요한 서류잖아요. 이산 제사라고맨 이 케이서르는 그녀는 도발하고 있었다. 나를 격분시키려 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지금 화를 내거나 달려들어 뺨이라도 한 대 때린다면 거실 구석에 화재 경보기로 위장한 카메라 혹은 그녀 몸에 있을지도 모를 녹음기가 이 장면을 기록할 것이다. 내일 법정에는 원고의 통제 불능 및 폭력 성향을 입증하는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다. 나는 바닥의 서류를 보고 이세라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봤다. 나는 허리를 숙였다. 이세라의 입가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나는 서류를 줍지 않았다. 나는 서류 옆에 떨어져 있던 펜 하나를 주었다. 어제 하나가 그림을 그리다 소파 밑에 떨어뜨린 크레용이었다. 이세라 씨, 나는 몸을 일으켜 크레용을 쥔 채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다. 이 크레용은 무독성 친환경 소재지만 실수로 밟으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다니시니 조심하셔야겠네요. 아성, 일쓰리. 말을 마친 나는 바닥의 서류를 그대로 넘어 오픈형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랐다. 서류는 저기 바닥에 있으니 급하면 직접 주워서 돌아가시고 안 급하면 거기 서서 이 한물간 인테리어나 감상하세요. 이세라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그녀는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분노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이 무시는 뺨을 맞는 것보다 그녀를 더 견디기 힘들게 했다. 너, 이세라는 심호흡을 하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서윤아, 연기하지 마. 태민 씨가 다 말해줬어. 넌 그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기생충이라고. 서명 안 하고 버티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 집, 곧 내 명의로 이전될 거야. 그때 가서 버텨봤자 소용없어.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명의로? 강태민 씨는 이 집이 혼전에 전액 현금으로 산 개인 재산이라고 했는데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그 사람이 말 안 해줬나 보네? 이 집 등기부등본에는 그 사람 이름만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 18억은 내가 냈어.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그건 내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야. 이세라는 잠시 멍했다. 강태민이 이 얘기는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나는 한 걸음 다가가 키의 우위를 이용해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가 집을 준다고 했다면 이 집이 사실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말은 안 해줬나? 당신이 지금 이 집을 받으면 수십억의 빚도 함께 떠안는 거야. 이세라 씨, 금융 쪽 전공 아니었나?
이런 기본적인 실사도 안 하고 이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거짓말. 태민 씨는 이 집 깨끗하다고 했어. 깨끗한지 아닌지는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바로 알 텐데? 나는 비웃으며 연민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세라 씨, 상간녀 노릇도 머리가 좀 있어야 하는 거야. 나중에 사람도 돈도 다 잃고 빚더미에 앉지 말고, 물론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었다. 집은 담보로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가시를 심어야 했다. 신뢰라는 것은 일단 금이 가면 자동차 앞 유리창의 균열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이세라는 당황한 듯 가방을 움켜쥐었다. 바닥의 서류도 잊은 채 밖으로 향했다. 문가에 이르렀을 때 무언가 생각난 듯 돌아보며 나를 아큰흔하게 쏘아봤다. 서윤아, 두고 봐.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지 보겠어. 안녕히 가세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재빨리 현관으로 가 방금 전에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백업했다. 영상에는 이세라의 오만한 표정과 집이 자기 명의로 이전될 것이라고 인정한 발언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증거 보내줘서 고마워요, 이세라 씨. 나는 화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원래대로라면 강태민의 재산은닉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했는데 이제 그녀가 직접 자백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제 그녀는 분명 강태민에게 확인하려 들 것이고 심지어 실사를 해보려 할 것이다. 그들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강태민의 반격은 생각보다 빨랐다. 다음 날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주변 학부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엄마 몇몇이 오늘따라 나를 피하며 모여서 수군거렸다. 어머, 저 여자 맞지?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물건 던지고 그런다며. 전혀 몰랐네. 평소엔 되게 온화해 보였는데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저런 사람이 애 키우면 애가 얼마나 위험하겠어.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휴대폰의 학부모 단톡방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캡처 사진 하나를 공유했다. 익명의 지인이 폭로한 글이었다. 모 IT 기업 대표의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이 불안정하며 집에서 상습적으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아동 학대 성향까지 보임. 첨부된 사진에는 머리가 헝클어진 내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 사진. 기억났다. 반년 전 하나가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을 때였다. 나는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지만 차 키를 강태민이 가져간 것을 알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극도의 절망과 붕괴 속에서 나는 현관 CCTV를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 절망의 순간이 그에 의해 캡처되어 지금 나를 공격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이것이 소위 정신 불안정 증거였다. 악의적인 편집. 사람을 말려 죽이는 짓이었다. 내 손이 떨렸다.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어떻게 감히 하나가 아팠을 때의 사진을 가져다 루머를 퍼뜨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단톡방에서 해명하지도 방을 나가지도 않았다. 해명은 약자의 행동이다. 여론의 폭풍 속에서 감정적인 반박은 미친 사람의 증거로 간주될 뿐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 화면을 껐다. 내가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완벽한 피해자가 무엇인지를. 그날 오후 나는 하나를 데리고 권위 있는 3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저의 정신이 불안정하여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3시간 동안 나와 하나는 각각 일련의 검사와 면담을 받았다. 의사가 보고서를 들고 나왔을 때 표정은 다소 복잡했다. 서윤아 씨, 심리평가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높지만
감정 통제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하나의 경우 매우 예민한 아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안정형 애착에 속합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 곁에 있을 때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오히려 아버지를 언급할 때 뚜렷한 불안과 회피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보고서를 잘 챙겼다. 이것이 내가 필요했던 첫 번째 방패였다. 병원을 나와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원망 섞인 하소연이 아니라 극도로 규칙적이고 긍정적인 육아 기록이었다. 17형 막 만든 영양 만점 저녁 식사 사진. 새우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하나가 태양 같다고 하네요. 19형 하나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음성 파일. 목소리는 부드럽고 평온하게. 21형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사진. 집 정리 끝. 오늘도 보람찬 하루. 삶은 힘들지만 웃으며 마주해요. 나는 지난 5년간의 육아 일기, 하나를 데리고 병원에 간 기록, 학교 행사에 참여한 사진들을 모두 정리해 앨범으로 만들었다. 나는 하나의 인격을 구축하고 있었다. 결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아이를 완벽하게 돌보는 완벽한 어머니. 나는 학부모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올렸다. 사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단지 링크 하나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하나와 함께 참여할 공익 어린이 벼룩시장 링크입니다. 다들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루머는 현명한 자 앞에서 멈추고 진실 앞에서 더욱 힘을 잃는다. 모든 사람이 우아하게 말하고 아이를 완벽하게 돌보는 어머니를 직접 보게 되면 그 흐릿한 미친 여자 사진은 초라해질 것이다. 이것은 방어일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양육권 다툼을 위한 이미지 점수 쌓기이기도 했다. 밤에 강태민이 돌아왔다. 그는 내가 차분하게 하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눈에 의혹을 스쳤다. 그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이미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고도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를. 서윤아, 멘탈은 좋네. 그가 비꼬았다. 하지만 헛수고하지 마. 내 그 인스타그램 내가 다 캡처해놨어. 판사는 내가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야. 연기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할 필요 없어. 나는 동화책을 덮고 하나의 이불을 잘 덮어준 뒤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강태민, 당신은 이기기 위해서 딸이 아팠던 고통까지 이용하는구나. 천벌 받을까봐 두렵지도 않아? 천벌? 강태민은 우스운 얘기를 들은 듯했다. 이 세상에는 승패만 있을 뿐 천벌은 없어. 승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거야. 그게 규칙이지. 나는 그의 오만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다. 승자 독식이라. 좋지. 청산의 날이 왔을 때 네가 이 말을 기억하길 바랄 뿐이다. 이세라는 확실히 좋은 돌파구였지만 그녀는 강태민이 돈을 숨겨둔 여러 주머니 중 하나에 불과했다. 진짜 큰 돈은 분명 더 은밀한 곳에 있을 것이다. 나는 장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쫓겨난 아내로서 회사의 핵심 장부에 접근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강태민은 통제욕이 극도로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자주 야근했지만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모든 중요한 경비 청구서와 개인 소비 영수증을 집으로 가져와 월말에 내가 분류하고 정리해서 회사 재무팀에 넘기게 했다. 심지어 이혼을 앞둔 이달에도 그는 서재 책상에 영수증 뭉치를 던져 놓았다.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나는 여전히 공짜 회계사였고 그 복잡한 항목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영수증들 다 정리해놔. 내일 아침에 가져가야 해. 그가 외출하기 전 내린 명령이었다. 나는 그 지저분한 영수증 더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강태민, 너는 지금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나는 흰 장갑을 끼고 마치 폭탄을 다루듯 모든 영수증을 살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식비, 출장비 영수증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이상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다. 주유소에서 발행한 45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하지만 내 기억에 지난주 금요일 강태민은 차를 쓰지 않았다. 그의 차는 정비소에 들어가 있었다. 게다가 그의 차는 기름을 가득 채워도 80만 원이면 충분했다. 450만 원이라니 주유소에서 기름을 마시기라도 했나? 나는 명세서를 자세히 봤다. 유류 외에 다량의 비유류 품목이 있었다. 고급 담배, 술, 상품권, 아주 저급한 현금화 수법이었다. 하지만 이건 푼돈이었다. 진짜 나를 긴장시킨 것은 눈에 띄지 않는 3억 원짜리 기술 자문료 영수증이었다. 발행처는 구름창조 테크라는 작은 회사였다. 3억. 강태민의 회사 규모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회계사의 직감이 이 영수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첫째, 이 회사의 등록 주소는 외진 산업단지였고 강태민의 사업은 주로 도심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영수증 비고란에는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적혀 있었지만 강태민의 회사 시스템은 대기업에 외주를 주고 있어 이런 무명의 작은 회사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기업 정보 사이트에 접속했다. 빌린 아이디를 사용했다. 구름 창조테크를 입력했다. 페이지가 나타났다. 자본금 1억, 납입 자본금 0원. 설립일은 반년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대표의 이름이 이상호라는 것이었다. 성씨가 이씨, 이세라의 남동생인가 아니면 아버지인가. 나는 이 실마리를 따라 계속 파고들었다. 은행 거래 내역은 볼 수 없었지만 관계사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었다. 이 구름 창조테크는 강태민의 회사 외에는 고객이 없었다. 매입 세금 계산서는 거의 0에 가까웠다. 즉, 아무런 비용도 없이 순전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강태민은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기술 서비스료라는 명목으로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빼돌리는 것이라면 주주에 대한 배신이겠지만 다음 발견은 나를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영수증 더미 맨 아래에서 보험료 납입 확인증을 발견했다. 계약자, 강태민, 피보험자, 이세라, 보험 종류, 고액 저축성 연금 보험, 연간 보험료 5억 원, 그리고 납부 계좌의 끝자리는 내가 그토록 찾던 가족 비상금 통장의 끝자리와 일치했다. 그것은 하나의 교육비 통장이었다. 5년 전 하나가 태어났을 때 나와 강태민은 매년 1억씩 이 통장에 저축하기로 약속했다. 딸의 미래 유학 자금을 위해서였다. 그 통장은 계속 강태민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딸의 교육 자금을 빼내 상간녀의 연금 보험을 들어준 것이다. 그건 5억이었다. 그가 입만 열면 없다고 말하며 나에게 주려던 위자료 총액과 같은 금액이었다. 내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 때문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나를 속일 수도, 심지어 집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의 돈에 손을 대서는 안 됐다. 그 돈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벽돌이었다. 그는 그 벽돌을 빼내 다른 여자의 집을 지어주고 있었다. 민, 나는 이를 악물고 이세로 세 글자를 내뱉었다. 최후의 선이 무너졌다. 만약 이전까지는 그저 내가 받아야 할 몫만 받고 좋게 헤어지려 했다면 이제 나는 마음을 바꿨다. 나는 그를 파산시킬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 보험 확인증과 구름 창조테크의 영수증을 찍었다. 그리고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구름 창조테크와 이세라의 관계 좀 알아봐줘. 그리고 소장 준비해. 소송 청구 추가할 거야. 뭘 추가하게? 지연이 바로 답장했다.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타자를 쳤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중혼제도. 이건 더 이상 민사 분쟁이 아니었다. 강태민, 내가 감히 내 아이의 돈에 손을 댔으니 내가 너를 감옥에 보내주지. 구름 창조테크라는 단서와 교육비 횡령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도 나는 바로 탄파하지 않았다. 회계감사의 가장 큰 금기는 상대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지금의 증거는 유리하지만
아직 완벽한 폐쇄 루프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했다. 지금 이걸 꺼내면 강태민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나 대리 투자라고 둘러댈 것이고 기껏해야 돈을 돌려받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법정 문서에 자신의 발목을 묶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게 만들고 싶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첫 번째 법원 조정 기일. 조정실은 낡은 잉크 냄새로 가득했다. 강태민은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김동진은 공적인 태도를 취하며 서류 뭉치를 가운데로 밀었다. 서윤아 씨,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강 대표님 명의 자산과 회사 지분을 합쳐도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1억 원이 정말 최선입니다. 대신 강 대표님께서 180억의 회사 채무는 혼자 떠안기로 하셨습니다. 공동으로 상환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양보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180억이라는 채무의 절반 이상은 강태민이 장부를 조작해 만들어낸 가공의 빚이었다. 목적은 부부 공동재산을 희석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망설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나는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200억 빚 정말 저랑 상관없는 건가요? 나중에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강태민이 비웃었다. 서윤아, 여전히 그렇게 겁이 많네. 걱정 마. 이 조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포기하면 그 빚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전처한테 빚 떠넘기는 그런 사람 아니야. 등력, 그는 나를 유도하고 있었다. 채무 면제를 미끼로 내가 자산 추적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적절한 탐욕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럼 조금만 더 받을 수 없을까요? 1억은 너무 적어요.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면 그 빚은 신경 안 쓸게요. 집도 안 쌓을게요. 10억. 강태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서윤아, 너무 욕심부리지 마. 딱 10억만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눈시울을 붉혔다. 돈 받으면 바로 나갈게요. 하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생활 환경이 더 좋겠죠. 하나를 포기한다는 말을 할 때 심장이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다. 하지만 이건 최종 승리를 위한 전술적 후퇴였다. 나는 돈만 밝히고 심지어 이기적인 엄마처럼 연기해야만 했다. 강태민과 김동진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 눈에는 10억으로 이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엄청난 이득으로 보였을 것이다. 좋아. 하손이 쓴다스이 들어. 강태민이 손을 크게 휘저었다. 10억 주지. 대신 합의서에 명확히 써. 당신은 이 180억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회사 지분에 대한 모든 주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180억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일단 조정합의서에 이 허위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삼는 순간 이것은 허위 채무를 통한 부부 공동재산 편취가 성립된다. 이건 사기였다. 네, 서명할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지연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전에 시나리오를 맞췄지만 그녀 역시 긴장했는지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내 발을 살짝 차며 연기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다. 나는 합의서에 내 이름을 썼다. 강태민이 바로 뒤따라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필체로 그의 이름을 썼다.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돈은 언제 주시나요? 내가 물었다. 이혼 절차 끝나면 한 달 안에 입금해주지. 강태민은 일어나 양복을 정리했다. 서윤아, 네가 똑똑하네.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 조정실을 나오며 강태민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변호사를 데리고 첩판이 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얼굴에서 그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을 거두었다. 지연이 다가와 복사된 조정합의서
한 불을 나에게 건넸다. 허위 채무에 대한 그의 서명 확보했어. 이제 우리가 저 빚이 가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그는 증거 위조에 사법방해죄까지 추가야. 그걸로는 부족해. 나는 그 서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건 그가 이혼 소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일 뿐이야. 나는 그가 회사에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그 구름 창조 테크는 어떻게 됐어? 찾았어.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법인 대표 이상호는 이세라의 친동생이야. 게다가 이놈 계좌에서 최근 거액의 자금이 불법 도박장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잡았어. 그 돈, 구름 창조테크에서 나온 돈이야. 좋아. 공금 횡령의 도박 자금 세탁까지. 강태민, 내가 나에게 덫을 놓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무덤으로 뛰어든 거야. 집에 돌아오니 저녁 8시였다. 빌라는 텅 비어 있었다. 강태민은 오늘 밤 이세라와 승리를 축하하러 갔을 것이다. 나는 하나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이불 속에 웅크리고 품에는 여전히 그 깨진 낡은 태블릿을 꼭 껴안고 있었다. 잠결에도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다. 요 며칠. 하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큰 소리로 말하지도 못했고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 활발하고 밝았던 아이가 이 억압적인 집안 분위기에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그 태블릿을 꺼내려 손을 뻗었다. 하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다. 작은 손으로 태블릿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며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안 돼. 아빠한테 주지 마. 엄마야. 하나야. 엄마야. 나는 부드럽게 아이를 달래며 품에 안았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나는 나인 것을 확인하고서야 굳었던 몸을 천천히 풀었다. 눈물이 굵은 방울로 뚝뚝 떨어졌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야? 나 나쁜 아이야? 그럴 리가.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인데. 하지만 내가 아빠를 몰래 찍었어. 하나는 흐느끼며 그 태블릿을 나에게 건넸다. 아빠가 그랬어. 이건 어른들만 하는 게임이라고. 어린애가 보면 눈이 먼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나를 버릴 거라고 했어. 그 짐승 같은 놈.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의 분노를 억눌렀다. 거미줄처럼 금이 간 액정의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하나야, 엄마 말 들어. 세상에는 나쁜 비밀도 있어. 나쁜 비밀은 사람을 아프게 해. 나쁜 비밀을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사라지는 거야. 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다. 엄마한테 그 게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을 뻗어 능숙하게 잠금을 풀고 동영상 파일을 열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약간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났다. 시점은 매우 낮았다. 분명 책상 밑이나 화분 뒤에서 촬영된 것이었다. 그곳은 우리 집 거실이었다. 강태민과 이세라가 들어왔다. 이세라는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건 내 잠옷이었다. 강태민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역겨웠다. 걱정 마, 자기야. 그 늙은 여편네. 이제 장볼 돈도 없을걸. 내가 카드 다 정지시켰어. 강태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후의 대화는 내가 그날 서재에서 들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영상에는 내가 듣지 못했던 더 많은 세부사항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강태민은 이세라를 소파에 앉히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거 봐. 이게 구름 창조테크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이야. 내가 허위 기술 용역비로 회사 장부상 이익 1,몇백만 달러 약 100억 원 이상을 빼돌렸어. 그 멍청한 여자가 서명만 하면 나는 회사 부실을 선언하고 그 200억 빚을 전부 걔한테 떠넘길 거야. 그럼 당신 딸은? 이세라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친딸이잖아. 그 혹덩어리?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얼굴에는 혐오감이 드러났다. 걔 얼굴만 보면 서유나 그 죽상꼴이 생각나서 짜증나. 양육권만 받으면 바로 스위스 기숙학교로 보내버릴 거야. 눈에 안 보이면 속 편하지.
그때 우리 아들 낳으면 돼. 정말? 당연히 정말이지. 이미 학교도 다 알아봤어. 완전 폐쇄형이라 1년에 한 번도 면회 갈 필요 없어. 영상은 여기서 끊겼다.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손등에는 핏줄이 솟아올랐고 이미 부서진 태블릿을 거의 박살낼 뻔했다. 그는 단순히 하나를 빼앗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를 완전히 버리려 했던 것이다. 폐쇄형 기숙학교, 1년에 한 번도 면회 갈 필요 없는 곳. 이것이 그가 말하던 최고의 교육이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유배였다. 엄마, 하나가 조심스럽게 내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가 나를 많이 미워해? 나는 정신을 차리고 딸의 순수하지만 상처받은 눈을 바라봤다. 울면 안 됐다. 절대로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됐다. 나는 태블릿을 끄고 아이를 꽉 껴안았다. 아니야, 하나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아빠가 아픈 거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호했다. 이 영상은 나쁜 게 아니야. 이건 하나가 엄마를 지켜준 무기야. 우리 하나 정말 대단해. 엄마의 작은 영웅이야. 정말? 하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야. 하지만 이 무기는 너무 강력해서 잘 숨겨둬야 해. 큰 괴물을 물리칠 때 꺼내 쓰는 거야. 알았지? 응. 하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태블릿을 내 금고에 넣었다. 이 영상과 이전의 재무 증거가 합쳐지면 강태민은 소송에서 질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걸 바로 꺼낼 수 없었다. 만약 지금 경찰이나 판사에게 제출하면 상대 변호사는 분명 영상의 출처와 합법성을 공격할 것이고 심지어 내가 미성년자를 교사해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에겐 무대가 필요했다. 이 영상이 우연히 등장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무대. 법정이야말로 최고의 무대였다. 그리고 그 재생 버튼을 누를 사람은 하나 자신이어야만 했다. 잔인한 일이었다. 5살 아이에게 직접 아버지의 실체를 폭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이의 평생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의 일생이 그 악마에게 파괴될 것이다. 긴 고통보다 짧은 고통이 낫다. 이 독이 든 종기가 이미 뼛속까지 썩어 들어갔다면 햇볕 아래서 완전히 터져나오게 해야 했다. 정식 재판까지 이틀이 남았다. 강태민은 승리를 확신했는지 경계심이 최저로 떨어졌다. 그날 밤 그는 이세라를 집으로 데려왔다. 명목은 업무 인수인계였지만 실제로는 나를 내쫓으러 온 것이었다. 서윤아, 그만 좀 끌어. 강태민은 소파에 앉았고 이세라는 그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합의서에는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지만 이 집은 내가 세라한테 새로 인테리어 해주기로 약속했어. 이번 주말에 좀 나가줄 수 없겠어? 이세라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 언니. 빨리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제가 봐둔 인테리어 업체가 다음 주에 공사 시작해야 하거든요. 나는 하나에게 우유를 데워주고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전자레인지를 끄고 우유를 들고 나왔다.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이번 주말은 좀 곤란한데 안만만다. 나는 하나에게 우유를 건네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눈짓했다. 아직 살 곳을 못 구했어. 그건 내 사정이지. 강태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10억 주기로 했잖아. 호텔에 가든 친정에 가든 여기서 버티지 마. 버티다니. 나는 비웃으며 물 한 잔을 따르고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강태민 씨, 이 집 지금 명의가 아직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강태민은 잠시 멍했다. 당연히 내 이름이지. 그래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 웹페이지를 열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 집 어제부로 법원에서 가압류됐던데요. 강태민과 이세라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뭐라고? 강태민이 벌떡 일어섰다. 가압류? 누가 가압류를 해? 아, 제 그 변호사 친구가 실수했나 봐요. 나는 순진한 척했다.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혹시 누가 이혼 전에 재산 빼돌릴까봐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싶다고. 그 친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네요. 항지, 너. 강태민은 나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떨었다. 서윤아, 뒤통수를 쳐? 합의서까지 서명해놓고 가압류를 해? 합의서는 서명했지만 아직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끝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당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당신 말로는 이 집이 200억 가치라면서요. 미친 여자. 이세라가 소리쳤다. 태민 씨, 저 여자 일부러 저러는 거야. 집이 가압류됐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어떻게 들어와. 진정해요, 이세라 씨. 나는 이세라를 돌아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집 인테리어보다 당신의 그 구름 창조 테크를 더 걱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세라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강태민 뒤로 숨었다. 무슨 소리예요? 구름 창조, 전 몰라요. 모른다고요. 괜찮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분들은 아실 테니까요. 최근에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건을 수사 중이라던데 마침 그 회사 법인 대표가 당신 남동생이더라고요. 이건 사실 그들을 떠보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역시나 강태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윤아 너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감추지 못하는 공포가 묻어 있었다. 알아야 할 건 다 알아냈지. 나는 일어서서 이 한 쌍의 추악한 남녀를 내려다봤다. 강태민, 내가 기회를 줬어. 내가 그냥 이혼만 원하고 재산만 나누길 원했다면 나한테 조금 덜 줬어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넌 절대로 하나의 교육비에 손을 대서는 안 됐어. 그리고 그 아이를 그런 끔찍한 곳에 보내려 하다니. 너. 강태민은 한 걸음 물러서다 탁자 위에 화병을 쳤다. 쨍그랑. 엔드응. 화병이 깨지며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 10억 필요 없어.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그 조정 합의서도 철회할 거야. 강태민, 내 변호인단이나 잘 준비해. 이 전쟁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말을 마친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등 뒤에서 이세라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와 강태민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렸다. 서윤아,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테다. 아무것도 못 갖게 만들 거야. 나는 침실 문을 닫고 그 소음들을 차단했다. 후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이런 남자를 위해 5년간 눈뜬장님과 귀머거리로 살았던 것이다. 이제 날이 밝았다. 그날 밤탐파 이후 강태민은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다. 다음 날 아침 내가 하나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예의 바른 노크가 아니라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인터폰으로 낯선 제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는 것을 봤다. 강태민과 이세라는 그 뒤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담은 얼굴로 서 있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나는 하나를 안심시키고 헤드폰을 씌워 동화를 듣게 한 뒤 문을 열었다. 서윤아 씨 맞으시죠? 경찰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제시했다. 타인 주택에 무단 침입했고 심각한 폭력 성향으로 타인의 신변을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무단 침입, 폭력 성향? 나는 강태민을 쳐다봤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넘어뜨린 거실 바닥의 화병 조각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님, 보세요. 이게 저 여자가 어젯밤 미쳐서 던진 겁니다. 제 여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집은 제 혼전 재산이고 이미 나가라고 했는데도 버티면서 동기어진하자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다. 그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와 깨진 화병을 이용해
나를 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쫓아내려 했다. 내가 경찰서에 가기만 하면 단 24시간만 구금되어도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자물쇠를 바꿀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를 데리고 사라질 수도 있었다. 경찰관님, 나는 순순히 두 손을 들며 차분하게 말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아이를 제 변호사에게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저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서 불안정이지. 강태민이 소리쳤다. 내가 얘 아빠야. 강태민 씨.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좋은 아빠는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님, 집에 CCTV가 있습니다. 어젯밤 누가 화병을 깼고 누가 누구를 위협했는지 돌려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강태민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화재 경보기로 위장한 그 카메라를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CCTV? 그가 더듬거렸다. 그건 네가 불법으로 설치한 거잖아. 사생활 침해야. 여긴 제 집입니다. 제 집 거실에 도둑 방지용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나는 이세라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봤다. 강태민 씨 혹시 찍히면 안 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경찰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도 이 사건의 내막이 복잡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됐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일단 CCTV 영상부터 확보하고 서윤아 씨는 저희와 동행해서 진술해 주십시오. 경찰서에서 나는 CCTV 영상을 제출해 어젯밤의 충돌이 전적으로 강태민의 도발이었음을 증명했다. 소위 동규어진 협박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밤늦게서야 나올 수 있었다. 경찰서 문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캄캄했다. 지연의 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나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뉴스 보지 마. 커뮤니티도 보지 말고. 강태민, 그 개자식이 막 나가기로 했나 봐. 그새 내섰네. 나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결국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실시간 검색어 15위. 재벌가 아내, 아동학대 논란. 클릭하자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나왔다. 영상 속에서 나는 하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장난감을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다. 하나는 옆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건 2년 전이었다. 하나가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며 밥그릇을 던졌을 때였다. 당시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소리쳤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후회하고 아이를 껴안아 주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악의적인 편집과 음산한 필터가 더해진 후 나는 히스테릭한 미친 여자가 되어 있었다. 댓글창은 악플로 가득했다. 저런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다. 보는 내가 다 무섭네. 애가 너무 불쌍하다. 재산 뺏으려고 버티는 거라던데 진짜 양심 없다. 애는 아빠한테 보내야지. 저런 환경에서 자라면 애 정신도 이상해질 듯. 강태민은 법적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나를 말살하려 했다. 그는 여론의 압력을 이용해 법원이 감히 아이를 나에게 맡기지 못하게 하려 했다. 댓글 부대를 샀어. 지연이 이를 갈았다. 이번 여론몰이는 아주 거세. 반격하지 않으면 판사의 자유재량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괜찮아. 나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을 봤다. 총알이 좀 더 날아다니게 둬. 괜찮다니. 내일이 재판이야. 지연이 다급하게 핸들을 쳤다. 지금 이슈가 클수록 반전됐을 때 타격이 더 치명적일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지연을 봤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 좀 알아봐줘. 저 영상 기술 감정 맡겨야겠어. 편집된 영상이라도 원본 파일의 해시값은 속일 수 없어. 영상이 조작됐다는 것만 증명하면 오히려 그가 증거를 위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그건 영상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뿐 대중의 나쁜 인식을 지우지는 못해. 인식? 나는 비웃었다. 눈에는 독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지연아, 내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게. 진짜 악마가 누구인지를. 집에 돌아오니 예상대로
현관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강태민은 자물쇠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데리고 가버렸다.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바로 끊었다. 다시 걸자 전원이 꺼져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람 속에 서서 2층 하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봤다. 저곳에 내 딸이 지금 그 인간 쓰레기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심장이 기름가마에서 튀겨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만약 내가 지금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다시 신고하면 강태민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걸. 그는 내가 미쳐 날뛰기를, 경찰과 이웃 앞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 미친 여자라는 프레임을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강태민은 감히 하나에게 무슨 짓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아무리 비인간적이라도 하나는 그가 양육권을 얻기 위한 유일한 담보였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는 자상한 아버지 역할을 해야만 했다. 나는 돌아서서 택시를 타고 지연의 로펌으로 향했다. 오늘 밤 나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로펌 회의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와 지연, 그리고 2명의 보조 변호사가 책상 가득한 증거들을 보며 마지막 정리를 했다. 자산은닉 증거 체인은 완성됐어. 지연이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가리켰다. 구름창조테크의 유령회사 성격부터 이세라 남동생의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강태민이 직접 서명한 허위 채무 확인서까지. 이 콤보를 날리면 재산 분할에서는 무조건 이겨. 지금 어려운 건 양육권이야.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한테 심리평가 보고서가 있지만 상대방의 그 아동학대 영상 파급력이 너무 커. 우리가 편집된 영상이라고 증명해도 판사는 어머니의 감정 통제 능력에 의문이 있다며 망설일 수 있어. 결국 많은 판사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아빠도 괜찮은 선택지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세라라는 여자도요. 보조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최근 SNS에서 예비 새엄마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에게 사준 선물, 놀이공원에 데려간 사진 같은 걸 올리면서요. 꽤 그럴싸해 보여요. 나는 스크린에 비친 이세라의 가식적인 웃는 얼굴과 영상 속 강태민의 위선적인 모습을 봤다. 보통의 증거로는 안 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가방에서 검은색 금고 열쇠를 꺼냈다. 나한테 증거가 하나 더 있어. 지연과 보조 변호사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다. 무슨 증거? 동영상 하나.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사건의 성격을 민사 분쟁에서 형사 사건으로 바꿔버릴 동영상. 나는 하나가 찍은 그 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건 마지막 핵무기였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았다. 만약 미리 노출되면 강태민의 변호인단은 분명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하거나 영상의 진위성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기습이었다. 내일 재판에서 상대 변호사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모욕하든 절대 막지 마. 나는 지연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공격하게 둬. 모든 더러운 물을 다 끼얹게 둬.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가장 의기양양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가 죽는 순간이야. 적을 깊숙이 유인하는 전략이네. 지연이 내 말의 의미를 알아챘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서윤아, 너 정말 독하다. 독한 게 아니야.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하나의 겁에 질린 작은 얼굴이 떠올랐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야. 새벽 3시,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났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잠든 도시를 내려다봤다. 멀리서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마치 이 기괴하고 혼란스러운 인간의 마음 같았다. 강태민, 너는 내가 주방에서 맴도는 가정주부라고 생각했지. 이혼해도 고작 양육비 때문에 너에게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지. 너는 틀렸어. 지난 5년간의 인내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책임감이 너에 의해 짓밟혔을 때 한때 회계 감사 현장에서 칼을 휘두르던 서윤아가 돌아온 거야. 내일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청산이다. 재판 당일 하늘은 흐렸고 보슬비가 내렸다. 나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뒤로 묶었다. 밤샘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옅은 화장으로 가렸다. 법원 문을 들어설 때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강태민이 돈을 쓴 실시간 검색어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재벌가 며느리의 추태를 찍으려 했다. 서윤아 씨, 인터넷에 퍼진 아동학대 영상이 사실입니까? 재산을 뺏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강 대표님은 1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마이크가 창처럼 나를 향해 찔러왔다. 지연이 내 앞을 막아섰다. 노코멘트입니다. 모든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입니다. 나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다. 등은 꼿꼿이 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지금 어떤 표정을 짓든 과대 해석될 것임을 알았다. 법정에 들어서자 강태민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맞춤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반짝였다. 곁에는 김동진과 다른 2명의 베테랑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를 띠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다. 방청석 첫 줄에는 이세라가 보였다. 그녀는 오늘 수수한 옷을 입고 온화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불안정한 눈빛 속에서 탐욕을 읽었다. 그리고 내 시선은 급하게 아이를 찾았다. 마침내 강태민의 변호인단 뒤쪽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하나는 보모와 함께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사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내가 꿰매준 작은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몹시 겁먹은 듯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다. 내가 아이를 쳐다보자 무언가 느꼈는지 아이가 확 고개를 들었다. 사방이 마주쳤다.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참았다. 나는 아이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 모양으로 말했다. 괜찮아. 하나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몰래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곳은 불룩했다. 그 낡은 태블릿 PC라는 것을 알았다. 어젯밤 나는 하나를 만나지 못했지만 유치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엄마, 단톡방에서 유일하게 나를 욕하지 않았던 그 학부모를 통해 쪽지를 몰래 전달했다. 쪽지에는 작은 토끼가 방패를 들고 큰 회색 늑대를 물리치는 그림만 그려져 있었다. 그건 우리 사이의 암호였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봉이 울렸다. 장엄한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원고 서윤아, 피고 강태민 이혼 소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태민의 변호사 김동진이 먼저 공격에 나섰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혼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관해 제출할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그 아동학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법정은 웅성거렸다. 이세라는 방청석에서 가식적으로 눈물을 닦았다. 마치 자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여주려는 듯했다. 피고인 서윤아는 장기간 감정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저희는 서윤아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면접교섭권까지 금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X.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심판, 경멸, 혐오의 시선이었다. 강태민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손에 든 펜을 돌리며 승리자의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이 한 방으로 내가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봤다. 원고,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영상의 진위에 관해서는 제 변호인이 잠시 후 기술 감정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딸 강하나에게 몇 마디 할 기회를 주시길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김동진이 벌떡 일어났다. 아이는 만 5세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한 아이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법은 만 8세 이상의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또한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손에 누가 진짜 자신을 해치는 사람인지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법정은 그것을 외면해야 합니까?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구석에 있는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작은 그림자가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아이는 그 소위 아빠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봤다. 마치 힘을 구하는 것처럼 허가합니다. 판사가 말했다. 강태민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만 5세짜리 꼬마가 무슨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믿지 않았다. 기껏해야 울면서 엄마를 찾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는 그 낡은 태블릿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하나야,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니? 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액정이 깨진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앳되지만 우비히 칭시한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 할아버지, 변호사 아저씨가 우리 엄마는 미친 사람이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게 있어요. 아이는 태블릿을 가리키며 김동진을 쳐다봤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그 한마디를 던졌다. 변호사 아저씨, 우리 아빠랑 아줌마가 집에서 하던 게임 보여드려도 돼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김동진은 멍해졌다. 강태민의 미소는 얼굴에 굳어버렸다. 그 죽음과 같은 정적 속에서 오직 나만이 들었다. 그것은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기 전의 첫 번째 균열 소리였다. 변호사 아저씨, 우리 아빠랑 아줌마가 하던 게임 보여드려도 돼요? 하나의 앳된 목소리가 법정 상공에 울려 퍼졌다.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쓰나미와 같은 파장을 일으켰다. 김동진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지의 상황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강태민이 정신을 차리고 막으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안 돼, 반대합니다. 저건 강태민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냈다. 반대 기각합니다. 판사가 차갑게 법봉을 두드렸다. 앉으시오. 아이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시오. 법원 직원이 다가가 하나의 손에서 낡은 태블릿을 받아 법정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연결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대한 프로젝션 스크린에 집중됐다. 스크린이 켜지고 약간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났다. 집 거실이었다. 시점은 극도로 낮았다. 은밀한 구석에서 촬영된 것이 분명했다. 영상에 강태민과 이세라의 모습이 나타났다. 걱정 마, 자기야. 그 늙은 여편네 이제 장볼 돈도 없을걸. 그날 밤 서재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지금 확성기를 통해 증폭되어 법정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강태민의 오만한 말투, 이세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마치 두 대의 따귀처럼 그들의 얼굴을 후려쳤다. 방청석은 술렁였다. 원래 나를 손가락질하던 기자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강태민은 이세라를 소파에 앉히고 서류들을 꺼냈다. 이거 봐. 이게 구름 창조 테크. 최근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이야. 내가 허위 기술 용역비로 회사 장부상 이익 100억 원 이상을 빼돌렸어. 양육권만 받으면 그 혹덩어리 스위스 기숙학교로 보내버릴 거야. 눈에 안 보이면 속 편하지. 그때 우리 아들 낳으면 돼. 쾅. 법정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조작, 심지어 아동 유기 계획에 대한 자백서였다. 강태민은 잿빛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입술을 떨뿐 말을 잇지 못했다. 이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주위에서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방청석이라는 피할 곳 없는 공간에서 그녀는 길 잃은 쥐새끼처럼 벌벌 떨 뿐이었다. 그만, 꺼. 저건 조작된 거야.
불법이야. 김동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창백한 변명은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불법.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시선은 칼날 같았다. 이건 제 딸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우연히 기록한 범죄의 증거입니다. 만약 범죄를 기록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돌아서서 지연의 손에서 이미 준비해둔 200페이지 두께의 증거 자료집을 받았다. 재판장님, 영상은 보조 증거일 뿐입니다. 여기 더 상세한 재무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가 증거 자료집을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이것은 구름창조테크의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대표는 이세라의 친동생 이상우이며 해당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불법 도박장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입니다. 이것은 강태민이 직위를 이용해 제 딸의 교육비를 횡령하여 이세라 명의의 연금보험을 구매한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집에서 복원한 파쇄된 문서 조각들로 그가 반년 전부터 해외 신탁을 설립해 자산을 빼돌리려 계획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스크린 속에서 방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강태민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것은 그가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친필로 서명한 180억 원의 허위 채무 확인서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민사소송법상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이 되어 강태민의 관 뚜껑에 단단히 박혔다. 이 180억은 채무가 아니라 그가 삼키려 했던 부부 공동재산이며 저와 법과 혼인 서약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기만입니다. 장내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내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강태민은 끝났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한때 그의 눈에 순종적이고 주방에서 맴돌기만 하던 가정주부가 지금은 복수의 여신처럼 날카로운 검을 들고 그의 위선을 한 겹 한 겹 벗겨내 썩어 문드러진 영혼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윤아, 너. 그가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함정? 나는 비웃었다. 강태민, 먼저 총을 쏜 건 당신이야. 나는 단지 한 명의 회계사로서 마지막 청산을 했을 뿐이야. 이후의 재판은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그 영상과 상세한 회계 증거 앞에서 강태민의 변호인단은 완전히 침묵했다. 김동진은 감히 내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강태민의 공범으로서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판사는 당일 선고를 내렸다. 피고 강태민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고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처분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딸 강하나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서윤아에게 귀속된다. 피고 강태민의 유기 의도 및 도덕적 결함이 중대하므로 개전의 정이 증명될 때까지 면접 교섭권을 박탈한다. 셋째, 재산 분할에 관하여 피고 강태민의 악의적 재산 은닉 행위에 따라 민법 제839조 의의에 의거 해당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그에게 불리하게 분할한다. 피고 강태민 명의의 모든 부동산, 주식, 예금 및 금융상품 중 80%를 원고 서윤아에게 귀속시킨다. 넷째, 180억 원의 허위 채무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경제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법봉이 떨어지는 순간 강태민은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의자 밑으로 미끄러졌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내 돈, 내 회사. 그는 넋나간 채 중얼거렸다. 정신은 이미 붕괴되었다. 이세라는 법정 경위들이 강태민을 조사실로 데려가려 할 때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이세라 씨, 내가 그녀를 불렀다. 이세라가 그 자리에 굳었다. 나는 그녀 앞으로 걸어가 한때 기세등등했던 여자를 쳐다봤다. 그렇게 급히 갈 거 없어요.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법원에서 방금 발부한 집행협조 요청서예요. 당신 명의의 그 돈 숨겨둔 계좌 이미 동결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강태민의 불법 재산 은닉에 가담했고 수익자이므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내 손을 붙잡았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강태민이 시킨 거예요. 전 속았어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나는 혐오스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세라 씨,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돈 좋아하잖아요? 감옥에 가서 평생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잘 계산해 보세요. 저궁 각하, 경찰 2명이 다가와 강태민과 이세라를 각각 데려갔다. 내 곁을 지날 때 강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한때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 눈에는 이제 절망과 원망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아, 독한 년. 그가 이를 갈았다. 칭찬 고마워요. 나는 담담하게 받아쳤다. 당신한테 잘 배웠네요. 그는 끌려갔다. 한때 화려했던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개처럼 끌려갔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이 재벌가의 꿈이 깨지는 순간을 기록했다. 나는 돌아서서 구석에 있는 하나를 봤다. 아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나를 향해 달려왔다. 엄마,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와락 껴안았다. 그 순간 모든 강인함, 모든 위장, 모든 냉정함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우리가 이겼어. 하나야. 우리가 이겼어. 하나는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 나쁜 아저씨는 쫓겨났어. 그래, 나쁜 사람들은 쫓겨났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재탄생이었다. 3개월 후 나는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했던 그 빌라를 팔았다. 그것은 강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자산이었지만 내 눈에는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일 뿐이었다. 분할받은 재산으로 나는 학군이 좋은 목동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샀다. 예전 빌라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 하나의 초등학교가 보였다. 강태민은 업무상 횡령, 자금 유용, 소송 사기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세라는 공범으로 5년형을 받았다. 김동진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 이익 집단은 진실의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이 거액을 들고 편히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비록 5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치열했던 이혼 소송이 나의 최고의 이력서가 되었다. 내 가정의 재무에 대한 그 감사는 업계에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전문성과 정신력에 감탄했다. 한 유명 회계법인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업 부정행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니어 파트너 직책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몸에 잘 맞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OCM 높이의 구두를 신고 하나의 손을 잡고 학교로 가는 길을 걸었다. 엄마, 오늘 나쁜 사람들 잡으러 가? 하나가 새 책가방을 메고 고개를 들어 물었다. 나쁜 사람을 잡는 게 아니야. 나는 웃으며 정정했다.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야. 예전에 엄마가 그 종이 조각들을 찾았던 것처럼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거지. 그럼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래? 하나가 작은 주먹을 휘둘렀다. 하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는 사무실 건물로 차를 몰았다. 하늘 높이 솟은 빌딩, 바쁘게 오가는 커리어 우먼들을 보며 나는 아침에 서늘하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5년 전 나는 가정이 행복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했다. 5년 후 나는 깨달았다. 언제나 여자의 가장 큰 버팀목은 자신의 손에 든 검이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다. 헤드헌터의 전화였다. 입사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전화였다. 네, 서 이사님. 복귀를 환영합니다.